제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고요? 어머님 아들, 결혼을 시킨 거, 빚더미에 앉은 거 해결해 주려고 저랑 결혼시킨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제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고요? 어머님 아들 빚더미에 앉은 거 해결해 주려고 저랑 결혼시킨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에서 연봉 수억 원을 받는 최연소 팀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8천만 원의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쓴 모든 증거를 제 3명의 오빠들이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것도요. 지금부터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평안한 노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통쾌한 이야기의 결말을 함께 해주세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의 레이스가 제 손에 있기도 전에 제가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닌 온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휘두른 따귀였습니다. 단지 축의금과 제 월급 통장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그 따귀보다 더 아팠던 것은 제 3년의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아, 일단 엄마한테 드려. 소란 피워서 망신시키지 말고. 네. 서울 6월 초의 날씨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행인들의 얼굴을 때렸고 나뭇잎 사이를 파고들어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후텁지근해졌고 지평선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며 거대한 소나기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무더위는 서울 강남에 호화로운 웨딩홀을 가득 메운 팽팽한 긴장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생화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서요. 제 곁에는 지난 3년간 사랑하고 의지해온 남자 김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죠. 제가 한 가문의 며느리로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순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배경음악은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소감을 청하는 말을 끝마치자마자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민준 씨가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시어머니인 최은숙 여사가 재빨리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목에는 눈부신 숭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은 그녀의 날카롭고 권위적인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난폭하게 낚아챘습니다. 그 바람에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와 아래에 앉은 하객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문은 유서 깊은 전통과 가풍을 중시한다고 새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삼종지도의 미덕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 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결혼식 축의금 전액과 앞으로 받게 될 월급 통장을 당장 자신에게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직 돈 관리를 할 줄 모르니 자신이 미래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넓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몇 마디 거들어주거나 적어도 이 민감한 이야기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멈추게 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양복 옷자락만 만지작거릴 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겁한 침묵에 제 심장이 지매부길 아뢰마시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조용히 입을 가져다 대고 시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 문제는 예식이 끝난 후에 다시 상의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축의금은 저희 두 사람을 위해 친구들과 친지분들이 주신 마음이고 제 월급은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제 생활을 위해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습니다. 제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순하고 고분고분해 보이던 며느리가 감히 결혼식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에 토를 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고함이 예식장의 평화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가정교육도 못 받은 년, 시집 오기도 전에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법부터 배웠냐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여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 뺨을 세차게 내리친 것입니다. 짝 하는 건조한 소리가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는 공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따기는 너무나 강해서 제가 민준 씨의 팔을 급히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머릿속은 핑 돌았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내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빈석에 앉아 계시던 저희 부모님은 충격으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고 제 새오빠는 벌떡 일어나 불타는 눈으로 무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최 여사를 그리고 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최소한의 보호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민준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비겁함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드려.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 나랑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될 걸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민준 씨의 그 말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이 있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귀가 아픈 것이 일이라면 남편의 비겁함과 무관심은 100배 더 아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 서 있는 이 남자는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만약 오늘 제가 이 굴욕을 참는다면 평생을 억압과 멸시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처절한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천둥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제 인생의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을 뒤덮은 침묵은 마치 수십 톤의 바위가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 방금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신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뺨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5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심장에 피 흘리는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장미로 만든 부케를 든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린 꽃잎들도 제 안에 억눌린 분노에 따라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 앉은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아버지는 의자 팔걸이를 쥔 두 손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욕당하는 딸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 새 오빠들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감싸주던 오빠들은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 올라와 여동생을 지키려는 태세였습니다. 가족의 존재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당하고 잔인한 처사에 고개 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케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꽃들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 행동은 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결혼을 그들이 저를 가두려는 이 가짜 황금 3장을 포기하겠다는. 저는 최 여사의 손에 아직 들려있던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 것이라 확신하며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고 단호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시집 안 갑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억압과 착취 그리고 모욕이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지분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가정에 제 인생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웅성웅성 홀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최 여사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으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오늘 피로연 비용은 저희 집에서 모두 계산할 것이며 이별의 식사로 대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가문의 민낯을 목격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랑 측 하객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몇몇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무대 위로 올라와 시비를 걸려고 했습니다. 최 여사도 소리를 지르며 친척들을 부추겨 저를 붙잡으라고 못 가게 막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새오빠, 진우 오빠, 지훈 오빠, 그리고 준혁 오빠가 즉시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큰 오빠인 진우 오빠는 거대한 체구로 제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려 저를 보호했습니다. 지훈 오빠와 준혁 오빠가 양 옆에 서서 견고한 인간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강인한 눈빛이 난동을 부리려던 무리를 훑자 그들은 주춤거렸습니다. 진우 오빠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동생한테 손댈 놈 있으면 먼저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 새 오빠의 압도적인 기세에 신랑 측 젊은이들은 겁을 먹고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투덜거리며 욕을 할 뿐 누구도 감히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댁의 며느리가 될 복이 없나 봅니다. 이만 데려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는 신랑 측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추장스러운 면사포를 벗어 바닥에 던져버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당하게 예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는 혼란과 수군거림, 그리고 하객들의 놀란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예고되었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고 흙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곧 쏟아질 비가 오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줄 것입니다.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곳에서 탈출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가족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는 따뜻한 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보대로 서울에는 거센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가 택시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제 심정처럼 어지럽고 기괴한 물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식장에서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은 냉랭함이 아닌 말없는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앞 좌석에 앉은 아버지는 이따금 한숨을 쉬며 하얀 빗줄기 너머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앙상하고 떨리는 손으로 때때로 제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상처받은 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작지만 아늑한 우리 집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정성껏 가꾸시는 화초들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피 흘리던 제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나의 집,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가장 평온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바삭하게 구운 삼겹살, 매콤한 김치찜,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살코기 한 점을 얹어주시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고 기운 차리렴. 모든 일은 다 해결될 거다.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들이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저는 밥에 국을 말아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눈물은 밥그릇으로 떨어져 짠맛을 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여전히 이기적인 비난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고 자기 집안 망신을 시켰으니 당장 자기 어머니에게 사과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요. 그 무감각한 메시지를 읽으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헛된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서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말들이 우리 집의 따뜻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키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부서져라 흔들렸고 고함과 욕설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큰오빠 진우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을 살짝 열자마자 최 여사와 민준 씨 그리고 그의 동생 민호 씨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태도는 사람을 잡아먹을 듯 흉흉했습니다. 최 여사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자기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배상하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제가 파혼해서 동네 챙피를 줬고 비싼 돈 들인 결혼식을 망쳤다고요. 민준 씨는 술 기운에 얼굴이 벌개져서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제게 밖으로 나와 이야기하자고 횡설수설했지만 진우 오빠가 가슴팍을 막아서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개인 사유지입니다. 밤도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시죠. 계속 이러시면 주거침입과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민준 씨의 동생 민호 씨가 진우 오빠를 밀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준혁 오빠에게 멱살을 잡혀 병아리처럼 번쩍 들렸습니다. 준혁 오빠가 눈을 부라리며 뭘 원해? 라고 으르렁거리자 민호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밀리는 것을 보자 최 여사는 수법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자기들을 핍박하고 늙은이를 폭행한다고 누명을 씌우면서요.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는 무척 난처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두에게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최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벌떡 일어나 다람쥐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제 목에 걸려있던 금 목걸이를 확 낚아챘습니다. 약혼 예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 목에 상처가 나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쥔 그녀는 비웃으며 이것은 이자에 불과하고 원금과 자기 집안의 명예는 알아서 갚으라고 선언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두 아들에게 눈짓하며 빠져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민준 씨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협박을 남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최 여사의 노골적인 강탈 행위는 그 가족의 탐욕스럽고 저열한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목에 상처를 만지며 다가올 법적 싸움에 맞서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긴 밤이 되겠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과 깨질 듯한 두통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목의 상처는 여전히 따끔거리며 어젯밤의 끔찍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차리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저는 민준 씨와 확실하게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그가 일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려 하던 그도 제가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난리를 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고 조용한 배경음악도 우리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흩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불쾌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음료도 시키지 않고 다리를 떨며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할 궁리만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긴 말하지 않고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미래를 약속한 날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해온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또렷한 글씨로 적힌 숫자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2년간의 대학원 등록금 총 2천만 원.
그가 지금 타고 다니는 수입 오토바이 값 1,500만 원. 작년 설에 최 여사를 위해 시골집을 수리해준 비용 500만 원. 그 외에도 그에게 사준 최신형 노트북과 휴대폰, 명절마다 그의 친척들에게 보낸 선물들, 모두 제가 부업과 외주 프로젝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총액은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민준 씨 쪽으로 밀며 일주일 안에 이 돈을 모두 갚으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감정은 끝났고 의리도 없으니 각자의 돈은 각자가 갖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수첩을 대충 훑어보더니 테이블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그건 데이트 비용이었고 내가 좋아서 쓴 돈이지 누가 억지로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동생이처럼 군이 아무도 못 견디는 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혐오스러워서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사랑하고 희생했던 상대가 지식인탈을 쓴 꽃뱀이었다니. 바로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민준 씨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쌍욕을 퍼부으며 제가 오히려 자기 아들을 등쳐먹고 파혼으로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돈까지 뜯어내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차용증 한 장 없는데 어디 한번 고소해보라며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 대신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차용증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뒀다고. 모든 은행 이체 내역은 명확한 내용과 함께 기록을 남겨두었고 민준 씨가 돈을 빌려달라며 애원하고 갚겠다고 약속했던 카톡 메시지들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해 두었다고요. 그것들은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요. 민준 씨의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거만하던 태도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무슨 일이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눈을 마지막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평화롭게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우린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저는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는 넋 나간 표정의 민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하늘은 조금은 맑아진 듯 했습니다. 이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힘들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4천만 원은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것은 저의 명예이자 악인에게 이용당할 수 없는 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를 만난 후 저는 긴 싸움을 준비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제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닥쳐왔습니다. 모든 것은 낯선 전화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통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받으면 몇 초간 침묵이 흐르다 끊기거나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스팸 전화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화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수십, 심지어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일도 휴식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전화기 너머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조폭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대부업체 앱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요. 갚지 않으면 집과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심지어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대부업체 앱을 쓴 적도 사채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더욱 거칠게 협박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 민준 씨가 제 지갑을 빌려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발을 동동 불렀었죠. 경찰에 신고하고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던 찰나 이틀 뒤 민준 씨가 누군가 주워서 돌려줬다며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에는 돈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설마 민준 씨가 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일까? 그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둘째 오빠인 지훈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IT 전문가로 보안 문제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오빠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빠는 제게 일단 진정하고 자기 집으로 바로 오라고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빠의 집에서 오빠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신용정보원 시스템에 접속해 제 신용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붉은 글씨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서연 제 이름 옆에는 신용불량 5등급 채무상환 불능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불법 대부업체와 금융사들로부터 빌린 대출 목록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오빠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틀림없어. 김민준 그 자식이 네 주민등록증으로 온라인 대출을 받은 거야. 요즘엔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이랑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불법 앱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거든. 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까지 저열하고 잔인한 인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 사랑과 피땀 어린 돈을 속여 뺏어간 것도 모자라 저를 빚더미에 앉히고 제 명예와 미래까지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오빠가 있잖아. 우리 반드시 그 사기꾼 놈을 빛의 심판대에 세우자. 내가 전부 추적해줄게. 오빠의 말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자 제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그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돈뿐만 아니라 제 결백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차를 내고 지훈 오빠와 함께 통신사 문제를 해결하러 나섰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후덥지근한 공기는 길고 힘든 하루를 예고했습니다. 오빠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듬직한 등이 제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통신사 직영점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바깥의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제 속에서 들끓는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두 손을 깍지 껴 잡았습니다. 오빠는 옆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을 거라고,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유령번호가 개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며 시스템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간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로 개통된 선불폰 회선이 총 3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 외에 3개월 전쯤 개통된 낯선 번호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개통 시점은 민준 씨가 제 지갑을 빌려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소동을 피웠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그 두 번호에 최근 3개월간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이었기 때문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쇄된 내역서를 손에 들었을 때 저는 민준 씨에 대한 마지막 신뢰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내역서를 받아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데이터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빠는 이상한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이 두 번호는 일반적인 음성통화는 거의 없었고 주로 SMS 문자를 받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대부업체, 앱과 금융사로부터 온 인증번호, 문자 메시지가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수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제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저를 속이기 위해 이 두 번호를 인증용으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거나 혹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몰래 제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돈을 빌렸을 장면을 상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냉혹하고 잔인한 음모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 두 유령 번호를 해지하고 제가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앞으로도 이 번호들로 연락을 해올 것이 분명했기에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번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통신사를 나서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역서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남자가 저를 이런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분노로 불타는 눈을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강해져야 해. 이제 증거는 우리 손에 있어. 다음은 김민준이 자기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역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가 속여 뺏어간 돈 한 푼, 제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돌려받게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준 씨가 몰래 개통한 유심칩을 예비용 휴대폰에 끼웠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기관총 소리처럼 요란하게 문자 알림이 울리며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 불법 사채업체들의 협박성 채무 독촉 문자였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던 저는 경악했습니다. 문자에 표시된 총 채무액은 제가 상상했던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금의 살인적인 이자가 붙어 총액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바로 그 번호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잠결에 깬 듯 짜증 섞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번호도 확인하지 않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 번호가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번호를?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 주민등록증을 훔쳐 내 명의로 거액의 사채를 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발뺌하려 했지만 저는 제가 방금 정리한 대출 계약 번호와 입금 시각을 줄줄 읊으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뻔뻔하고 도전적인 말투로 나왔습니다. 그는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흥청망청 쓴 것이 아니라 집안의 큰일을 위해 썼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큰일이 뭐냐고, 예비 신부를 속여 빚더미에 앉힐 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리쳤습니다. 동생 민호의 집을 사주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호의 집을? 왜 그게 민준 씨의 책임이며 왜 제 돈과 명예를 담보로 해야 한단 말인가? 민준 씨는 뒤틀린 논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곧 결혼하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서울에 집이 없으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민호는 집안의 희망이고 공부도 잘해서 미래가 창창한데 집 때문에 결혼을 망칠 수는 없었다고요.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울면서 민준 씨에게 어떻게든 동생을 도우라고 애원했고 그 어떻게든 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민준 씨가 불법 앱과 사채를 통해 빌린 돈은 민호의 고급 오피스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들어갔고 총액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저와 결혼한 뒤 축의금과 제 월급으로 이자를 갚고 시골 땅을 팔아 원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혼하면서 그의 완벽한 계획이 틀어졌으니 이제 제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저는 단지 재정적 도구, 동생의 체면을 위해 착취당하는 젖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8천만 원의 빚이
단지 그들의 허영심을 위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일을 지시했는지 더 자세히 말하도록 일부러 그를 자극했습니다. 민준 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착각한 채 모든 것을 술술 불었습니다. 제 신용 기록이 깨끗하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대출 한도가 높게 나올 거라며 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최 여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채업자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자기 아내가 되어 함께 빚을 갚으라고, 그래야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의 가면을 벗길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집 한 채 값 8천만 원과 맞바꾼 제 자유와 명예. 너무나 비싼 대가였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 한 푼의 용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모든 것을 되돌려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오빠들을 불러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어머니는 제 딸이 너무나 불쌍하다며 흐느끼셨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장 자기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데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남녀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과 탐욕, 그리고 비열함에 맞서는 전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지훈 오빠와 함께 강동욱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서울에서 형사사건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의 한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법률 서적이 가득한 책장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은은한 차 향기가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은행 이체 내역, 유령 번호 목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민준 씨의 자백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 사건은 기소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와 최 여사가 직면하게 될 죄목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기 및 재산 갈취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최 여사가 공공장소에서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건 역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제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고소장의 문구 하나하나, 증거를 배열하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이 길고 힘들 것이며 상대방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반격해 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제 편에 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저는 큰 힘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명과 날인이 완료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접수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이 전쟁의 포문을 공식적으로 열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고소했다는 소식은 금세 민준 씨 가족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퇴근하려고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구겨진 옷차림은 결혼식 날의 번지르르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회사 경비 아저씨가 곤봉을 진 채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는 동료들이 퇴근하는 회사 정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너무 궁지에 몰려서 그랬다며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빚을 갚을 테니 제발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3년간의 사랑을 들먹이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참한 모습과 악어의 눈물을 보며 저는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휘두른 따귀, 빚 독촉장을 내밀었을 때의 뻔뻔한 태도,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떠올렸습니다. 제 동정심은 그 순간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 모든 건 법대로 해결할 거야.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민준 씨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분노로 뒤틀린 얼굴로 제게 손가락질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독한 년, 인정사정도 없는 년. 그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제 직장 생활과 명예를 모두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에게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자 그는 마지못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은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가족과 변호사 그리고 법이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운 민준 씨의 행동을 겪고 나니 저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과 제 직장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동료나 상사들이 저를 동정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 같은 인간은 자신의 실질적인 이익이 위협받을 때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민준 씨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인사팀 앞으로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회사는 신뢰와 직원 윤리를 매우 중시하는 유명 건설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메일에 저는 민준 씨가 신뢰를 악용해 사기 및 재산 갈취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의 자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대출 관련 서류 사진, 그리고 경찰 고소장 접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단호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의 경제적 기반과 체면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효과는 제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이틀 후 민준 씨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가 대표이사실에 불려가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나올 때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제가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통화를 경찰서로 착신 전환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은 공격 대상을 민준 씨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회사 사무실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안내 데스크와 다른 부서들을 괴롭히며 민준 씨를 찾고 돈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소동으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회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사채와 사기 문제에 연루된 직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해고 결정은 바로 그날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근로규율 위반 및 회사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해고되어 창피와 굴욕 속에서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주 수입원을 잃었고 그와 최 여사가 이웃들에게 늘 자랑하던 번듯한 대기업 직원의 가면도 벗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의 협박에 대비해 스피커폰으로 설정하고 온 가족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민준 씨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온갖 비속어를 섞어가며 저를 욕했습니다. 제가 자기 인생을 망쳤고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복수해서 자기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낚아채 소리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전화해서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그 통화 내용도 녹음해서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해 내 놈을 더 빨리 감옥에 쳐넣을 테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 씨는 겁을 먹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민준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직장도 잃고 빚더미에 앉았으니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다니기 바쁠 거라고 저에게 함부로 무슨 짓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싹 담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저는 가족들에게 조심하라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외출할 때는 항상 동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싸움은 가장 긴장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해고된 지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령 번호나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번호였지만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준 씨의 동생 민호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민호 씨가 왜 저에게 형을 대신해 욕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저는 경계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소송과 그 집 문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나갈 것이며 나쁜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맹세했습니다. 호기심과 직감이 저에게 민호 씨를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골목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우리 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준혁 오빠에게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오빠는 옆 테이블에 앉아 모든 상황을 주시했고 저는 민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꼼쑥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시키고 불안한 듯 두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대신해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어머니 최 여사의 독단적인 통제의 희생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여자친구는 결혼 후에 월세방을 얻어 독립해서 열심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완고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에게 체면을 세우고 싶었고 막내 아들이 당장 크고 좋은 집을 가져야 시골 친척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장남의 책임을 운운하며 압박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나 나약하고 어머니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랐던 것입니다. 민호 씨는 집을 사준 돈이 민준 씨가 저를 속여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 위에 세워진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이 안에 집에서 나눈 어머니와 형의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녹음에는 최 여사가 민준 씨에게 제 주민등록증을 훔치라고 부추기고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불안감을 느껴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 속에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던 주모자 최 여사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왜 이거를 제게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싶어요.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싶고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는 강 변호사님을 통해 호적을 분리하고 불법 채무와 관련된 상속권 및 책임을 포기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눈에서 진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 뒤틀린 가족 안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동맹은 최 여사와 민준 씨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며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 USB를 넣으며 정의를 향한 제 길이
더욱 넓게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에게서 증거를 확보한 후 제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은 미친 듯이 발악하는 법입니다. 민준 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수입이 끊긴 데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숨어 다니며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주 채무자를 찾지 못한 사채업자들은 그들이 미리 빼돌린 연락처 목록에 있는 관련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저희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담긴 어머니의 외침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두 오빠는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우리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던 집 앞 담벼락이 마치 피처럼 붉은 페인트로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멸치 액젓과 폐엔진 오일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들이 마당에 널려 있었고 터진 봉지에서는 역겨운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문과 담벼락에는 저와 부모님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사기꾼, 돈을 갚든가 목숨을 내놓든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는 소금을 한 무더기 뿌려놓았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악랄한 행위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기댄 채 눈물만 글썽이셨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집이 더럽혀지고 명예가 짓밟히는 광경에 분노로 말도 잇지 못하고 가슴만 들썩이셨습니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나와서 코를 막고 혀를 차며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의심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 오빠와 준혁 오빠가 분노에 차 소리치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으러 나가려 했지만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이를 그르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공포와 수치심에 빠뜨려 민준 씨 대신 빚을 갚게 하려는 그들의 심리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억누르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숨은 비겁한 자들의 테러 행위입니다. 저는 두려워하며 이 더러운 흔적들을 지우는 대신 더 대담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페인트 자국, 액젓 봉지, 벽에 붙은 협박문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해서 촬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어떻게 저를 속여 제 명의로 사채를 썼는지, 그리고 이제 그가 빚을 피해 도망치자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저희 가족을 협박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최 여사,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의 SNS 계정을 공개적으로 태그했습니다. 저는 양심 있는 네티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사기꾼들의 민낯과 흉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1시간 만에 제 영상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채업자들의 만행을 비난하며 저희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효과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님과 지구대 경찰관 두 분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수집했으며 주변 집들의 CCTV를 확보하여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진지한 대응에 부모님은 조금 안심하셨습니다. 이웃들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동정과 도움의 손길로 변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이 양동이와 호스를 들고 나와 저희 집 마당과 담벼락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빗자루 소리, 물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가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냈습니다. 더러운 자국들이 물에 씻겨 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비열한 수법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최 여사가 여론의 역풍에 떨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다음 폭풍은 최 여사 자신이 직접 일으켰습니다. 제가 사채업자들의 만행을 고발한 라이브 방송이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여론은 최 여사 가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골의 친척들, 심지어 동네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그들 가족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최 여사 집안이 덕을 쌓지 못해 아들은 며느리를 등쳐먹고 시어머니는 탐욕스럽고 못돼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헛된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최 여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모든 죄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기 집안을 파탄냈다고, 제 때문에 아들이 직장을 잃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목적인 분노에 휩싸인 최 여사는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정오, 힘든 청소를 마치고 가족들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번쩍이는 식칼을 든 채 욕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저 여우 같은 년을 끝장내겠다며 제 얼굴을 난도질해서 다시는 남자를 홀리거나 인터넷에서 자기 집안 험담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식칼을 든 그녀의 흉흉한 모습에 겁을 먹고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문을 잠그려 했지만 최 여사가 먼저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서 있던 저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새오빠가 있다는 것을. 최 여사가 식칼을 치켜드는 순간 큰오빠 진호 오빠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힘으로 오빠는 최 여사의 손목을 꺾어 등 뒤로 비틀었습니다. 식칼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혁 오빠와 지훈 오빠도 즉시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오빠들은 그녀의 난동에 극도로 분노했지만 필요한 침착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때리거나 폭행하지 않고 단지 위험한 무기를 빼앗고 제압했을 뿐입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 여사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우리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팬다고 소리치며 우리가 힘으로 늙은이를 괴롭힌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은 카메라와 주변을 둘러싼 이웃들의 눈앞에서 우스꽝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관 2분이 도착해 현장 조서를 작성하고 식칼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최 여사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엄격한 형사들 앞에 서자 최 여사는 익숙한 드러눕기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나뒹굴며 아이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힘들게 키운 죄밖에 없는데 못된 며느리가 계략을 꾸며 시댁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거꾸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식칼을 들고 온 것은 과일을 깎으러 가던 길에 잠시 들렀을 뿐인데 저희 가족이 자기를 집단 폭행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영상과 수십 명의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은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을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형사님은 최 여사에게 공공질서 문란 및 살인 협박 혐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최 여사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새로운 연극을 꾸미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최 여사는
비열한 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 꾀병을 꺼내들었습니다. 형사와 마주 앉아 있던 그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신음하며 심장이 아프다, 숨이 안 쉬어진다며 죽어가는 연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지만 그래도 절차에 따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최 여사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강 변호사님도 조사를 위해 동행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신속하게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으며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고혈압 증세만 있을 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급한 증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하라는 의사의 말에 최 여사는 완강히 버텼습니다. 그녀는 링거를 꽂은 채 병상에 드러누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계속 입원시켜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만약 자기를 퇴원시켰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임시 병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최 여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시켜 제게 전화하게 하고는 제가 병원에 와서 24시간 자신을 간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화나게 해서 병이 났으니 제가 수발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 자기가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해주길 바란다면 우리 가족이 와서 사과하고 제가 다시 며느리로 들어와 민준 씨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그 요구를 전해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권위적인 시어머니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조건을 내걸 입장이 아니라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그녀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이것이 그녀의 모든 환상을 깨트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것입니다. 죽을 쑤어주고 등을 주물러주는 어리석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그녀를 완전히 현실로 끌어내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법원의 소환장과 민호 씨가 건네준 고통스러운 진실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서투른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최 여사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최 여사는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에 승리감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육지책이 성공했다고, 제가 겁을 먹고 사과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거만한 표정으로 아직 힘없는 척하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와서 다리를 주무르고 물을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가만히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가방에서 법원에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과 김민준 씨 앞으로 온 법원 소환장입니다. 다음 달에 첫 재판이 열릴 겁니다. 저는 어머님을 간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어머님과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요.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소리치려고 몸을 일으키려 할 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고 민호 씨가 준 USB 안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용한 병실에 민호 씨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민호 씨와 저의 대화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음모에 대한 모든 진실, 형의 사기 행위에 대한 그의 혐오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가 가족을 떠나기로 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나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더러운 사기돈이 역겨워요. 저는 일본에 가서 제 힘으로 돈을 벌 거예요. 누나의 피눈물로 산 그 집 따위는 필요 없어요. 민호 씨의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그리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막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법과 양심까지 버렸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삶의 이유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가 삐삐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눈이 뒤집히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나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벽 한 구석에 서서 자신의 탐욕과 독선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어리석은 한 인생에 대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계산하며 살았지만 결국 혈육의 정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독하고 완고한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반성하는 대신 역시나 성격 나쁜 친척들의 부추김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판사판이라며 그녀에게 저를 사기죄로 엮고소하라는 악랄한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약혼식 때 신랑 측에서 예물로 순금 5냥을 주었으나 제가 파혼한 뒤 그 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몇몇 친척들을 매수해 자기가 제게 금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거짓 확인서에 서명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고소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순금 5냥은 큰 돈인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득 약혼식 날 그녀가 예물함 대신 과일과 떡만 건네주며 음흉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댁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이해했지만 그것이 지금을 위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강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비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약혼식 날의 모든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지훈 오빠와 함께 전문 비디오그래퍼가 촬영한 약혼식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꼼꼼하신 아버지 덕분에 영상에는 예식의 모든 과정, 특히 예물을 교환하는 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고화질 화면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파란색 한복을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희 어머니께 떡, 과일, 술과 같은 전통적인 예물 5상자만을 건넸습니다. 그 어디에도 금이나 보석이 담긴 예물함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회자가 예물 교환 순서를 알리자 최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금은 보안은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며 예물이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지훈 오빠는 제 은행 계좌에 지난 3개월간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 제가 금을 팔아서 챙긴 것으로 의심될 만한 거액의 입금 내역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가지고 저와 변호사님은 당당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약혼식 영상이 상영되자 최 여사와 거짓 증인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정의의 빛 아래에서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는 최 여사와 거짓 증인들에게 무고 및 위증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행위는 그녀가 피의자인 원래 사건에 가중처벌 사유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셈이었습니다.
법원의 심판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제게 속한 정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예물 사기 사건이 탄로 난 후 최 여사 측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든 것이 재판날까지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파도는 그들 내부에서부터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변호사님과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예전 카페에서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메시지의 톤은 무척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민호 씨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카페 안이 시원한데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작고 검은 물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USB였습니다. 그는 어제 형의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밑바닥에 검은 테이프로 숨겨져 있던 이 USB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컴퓨터를 떨어뜨릴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USB를 밀며 안의 내용을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은 이미 구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다고요.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제 심장이 닿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몰래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적인 순간들이 담긴 민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거는 그 사진들 옆에 있던 미완성된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가 작성한 상세한 협박 계획서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제 회사에 보내서 제 명예를 실추시키고 굴욕감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계정을 이용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곁에서 잠들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병적인 인간이었다니. 그는 제 돈과 사랑을 속인 것을 넘어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제 인격까지 파괴하려 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제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 USB를 발견하고 즉시 부숴버리려 했지만 그렇게 하면 형의 범죄가 묻히고 저는 영원히 위험을 모를 것이라 생각해 훔쳐서 제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썩어빠진 가족을 떠나기 전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요. 저는 민호 씨를 보며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도 다행히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연꽃 한 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의 변태적인 행각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가중처벌 증거였습니다. 민준 씨는 사기와 무고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최 여사와 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일본 취업 비자를 신청했으며 가족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즉시 USB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님도 증거를 본 후 민준 씨의 도덕적 타락에 혀를 내두르며 이 증거로 인해 그가 법의 최고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충격 속에서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식인의 탈을 쓴 이 악마를 제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고소 후 2달이 지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제 삶은 서서히 새로운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큰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곳의 근무 환경은 이전 회사와는 달리 매우 전문적이고 활기찼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덕분에 제 시끄러웠던 사생활에 대한 위축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디자인 팀장이자 제 직속 상관인 이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차분하고 성숙하며 매우 지적인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직원을 평가했습니다.
제가 야근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종종 저녁을 사주거나 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현우 씨의 섬세하고 절제된 관심은 제 메마른 마음에 시원한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악령은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야근 후 늦게 퇴근할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불안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배달기사 복장을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길 건너편에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낯익은 깡마른 실루엣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해고당하고 법적으로 모든 길이 막히자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는 수입 오토바이를 팔아 사채 이자를 겨우 갚고 지금은 친척에게 빌린 낡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기는커녕 그의 증오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현우 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저는 앱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의문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고의로 제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고 저는 놀라 보도블록 위로 넘어졌습니다. 가방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는 헬멧 바이저를 올렸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홈숙한 얼굴과 증오로 가득 찬 충혈된 눈의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기다려, 내 끝이 곧 올 거니까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 씨가 건물 안에서 달려나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가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며 걱정스럽고 단호한 눈빛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가방을 주워주며 그의 차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현우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매일 자기가 출퇴근을 시켜주겠다고, 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거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 핸들을 쥔 그의 듬직한 손을 보며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인생은 제게 좋은 것들을 남겨주었고 현우 씨가 바로 그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민준 씨가 더 미친 짓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해장만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밤새 이어진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사무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그날은 프로젝트 마감일이 임박해 디자인팀 모두가 야근을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다들 하나둘씩 퇴근했습니다. 현우 씨는 오후부터 급한 미팅이 있어 저를 데려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따뜻한 날씨에 그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카카오 택시 앱을 켰고 다행히 근처에 있는 차 한 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차량 번호와 기사 이름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앱에 나온 번호판과 똑같은 은색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기사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는 빗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싸늘했고 역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리는데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 방향인 강변북로로 가는 대신 기사는 차를 돌려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기사님, 길이 틀렸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기사는 대답 없이 손을 뻗어 중앙 잠금 장치를 철컥하고 잠갔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에 제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벗고 백미러를 통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차 안에서 악마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오늘 마약 중독자인 친구의 택시 기사 계정을 빌려 저를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제 회사 앞에서 잠복하며 현우 씨가 없는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경멸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차는 풀이 무성한 한강 둔치의 외딴 곳에 멈춰섰습니다. 아래는 홍수로 불어난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를 세우고 날카로운 과도를 꺼내 뒷좌석으로 넘어와 제 목에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피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 씨는 당장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각서를 쓰고 5억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돈으로 해외로 도망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저를 찔러 죽이고 차와 함께 강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도의 공포가 오히려 저를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요구에 동의하는 척하며 이체 한도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니 칼을 조금만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 씨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가 칼을 조금 뒤로 물리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여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미리 설정해둔 긴급 위치 공유 단축키를 눌러 현우 씨와 진우 오빠에게 제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척,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민준 씨가 인내심을 잃고 소리치며 제 뺨을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화면에는 연결 오류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현우 씨는 제게서 온 긴급 위치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진우 오빠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제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한강공원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우 오빠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우 씨와 함께 제 위치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민준 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저를 끌고 함께 죽겠다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가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 씨의 SUV가 쏜살같이 달려와 민준 씨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이어 진우 오빠의 차와 경찰 순찰차 2대가 도착해 모든 퇴로를 막았습니다. 포위된 것을 안 민준 씨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를 인질로 삼아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제 목에 칼을 댄 채 경찰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늙고 병든 어머니와 그의 미래를 언급하며 자수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에 민준 씨의 손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숲풀 뒤에 숨어있던 경찰 특공대원이 튀어나와 민준 씨의 팔을 걷어찼습니다. 칼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우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품에 안겨 온몸을 떨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주는 사기, 명예훼손, 불법 감금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모자였던 최은숙은 고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무고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상쾌한 가을 공기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 씨는 약속대로 시골의 땅을 팔아 민준 씨가 속여 뺏어간 돈의 일부를 제게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일본에서 일하며 갚겠다고 약속한 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2년 후 저는 제주도의 푸른 숲속 작은 성당에서 다시 한번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안이나 계산이 아닌 오직 벅찬 행복과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성당 끝에 서서 현우 씨가 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약속 대신 묵묵히 제 곁에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식 직전 일본에서 온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 씨가 꾹꾹 눌러 쓴 축하 카드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열심히 일해 남은 빚을 모두 갚았던 것입니다. 진심 어린 축복의 말과 함께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 돈을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데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손을 꼭 잡고 성당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앞에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눈부신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굳건히 버티고 선함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